한도윤 대장은 군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나이였습니다. 전쟁 같은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하를 지켰고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죠. 그런 그에게도 단 하나 세상의 모든 규율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 한지유였습니다. 도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기에 그는 딸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지유가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이면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 나도 커서 군인 될래. 아빠처럼 멋진 사람으로. 그 말이 현실이 되던 날 도윤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부심이 곧 불안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죠. 입대식 날 지유는 강단 있는 표정으로 머리를 질끈 묶고 나타났습니다. 하얀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눈빛 속의 결의가 강렬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군인입니다. 그녀의 경례는 정확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들어 답례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하지만 명심해라. 군대는 아버지 품처럼 따뜻하지 않다. 알아요.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그날 저녁 그는 집무실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군복무를 앞둔 딸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야, 세상이 내 의지처럼 단단하면 좋겠다. 그의 눈빛은 오래전 전우를 잃던 날처럼 어두웠습니다. 며칠 뒤 강원도의 한 산간 지역 부대에 배속된 지우는 처음엔 잘 적응했습니다. 훈련은 고되었지만 꿋꿋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장 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여자 군인이라는 이유로 조롱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대장님 따님이시라며? 우리랑 다르게 특별 대우 받겠네. 역시 얼굴이 다르네. 이래서 남자들이 군대 오길 싫어하는 거야. 지우는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생활관에서도 훈련장에서도 그녀를 향한 시선엔 비열한 장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군을 관리하던 상급 장교마저 그 분위기를 묵인했습니다. 한중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남자들이 장난 좀 한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밤마다 지우는 침낭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군인 생활일까? 하지만 전화를 걸어 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뿐이었기에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약한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버티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혹한의 야외 훈련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결빙된 눈길에서 미끄러지며 무릎을 심하게 다친 겁니다. 피가 스며든 군복을 붙잡고 이를 악물었지만 상관은 냉정했습니다. 부상 정도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 여자니까 이런 훈련이 버거운 거야. 그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눈가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의무대에 입원했습니다. 그녀를 찾아온 동기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야, 중대장이 그날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정말 괜찮아?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하지만 진실은 늘 새어나오기 마련이죠. 그날 밤 하은은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장님, 지유 중위가 병원에 있습니다. 훈련 중 사고라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도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나? 그의 두 눈엔 오래전 전장의 불길 같은 광기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군화를 꿰매 신는 순간 한 가지 결심이 선명해졌습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강원도 군병원의 복도는 싸늘했다. 아침 햇살이 하얀 벽을 스치며 병실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그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짙은 외투깃을 올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병실을 응시하던 그는 육군 대장 한도윤이었다. 문이 열리자 하얀 붕대를 감은 다리를 드러낸 한 여군이 눈을 떴다. 아버지. 지우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도윤은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이 너무 차가워 그는 잠시 숨을 삼켰다. 훈련 중이라더군. 네. 그냥 미끄러졌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도윤은 이미 거짓을 느꼈다. 전장을 수없이 겪은 그의 눈엔 두려움과 수치가 섞인 눈빛이 너무도 분명했다. 잠시 뒤 문이 벌컥 열렸다. 중대장 박소령과 몇몇 장교들이 허둥지둥 들어왔다. 그들은 도윤을 알아보지 못한 채 형식적인 태도로 말을 꺼냈다. 보호자분, 면회 시간은 끝났습니다. 군 내부 절차상 외부인의 출입은. 외부인? 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말인가? 박소령은 잠시 멈칫하더니 여전히 무표정한 도윤을 흘끗 바라봤다. 죄송하지만 보호자라고 해도 규정상. 그때 병원 복도의 끝에서 한 병장이 뛰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도윤 앞에서 급히 경례를 붙였다. 대장님, 헬기 착륙 허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대장님이라고요? 뒤에 있던 장교 하나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속삭였다. 잠깐 지우 중위의 아버지가 육군 대장 한도윤 그분이라고. 순식간에 병실 안의 모든 장교들이 굳어버렸다. 도윤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알겠나. 나는 군의 최상급 지휘관이며 내 딸은 내가 조롱하던 부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박소령은 허둥지둥 자세를 고쳤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그런 의도는 전혀. 입 다물어라. 도윤의 한마디에 병실 전체가 숨을 멈췄다. 내 딸이 훈련 중 다쳤다. 그런데 보고는 누락됐다. 그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서 모욕이 있었다는 말이 들린다. 이게 사실인가?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은 병상 옆 테이블 위에 병원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훈련 중 미끄러짐 단순 타박상. 그가 그 문장을 짚으며 말했다. 이걸 쓴 놈은 군의 명예를 짓밟은 자다. 박소령이 안절부절 못하며 중얼거렸다. 대장님, 그건 단순 착오일 뿐입니다. 여군이다 보니 주변에서. 그 입 다물랬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서자 박소령은 얼굴이 굳어버렸다. 내가 수십 년간 군을 지켜왔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는 딸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며 말했다. 지우야, 넌 아무 말 하지 마라. 나머진 아버지가 한다. 그의 목소리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직접 부대를 방문했다. 그가 탄 검은 군용 SUV가 정문을 통과하자 초소의 병사들이 경악했다. 저분이 진짜 대장이야? 지우 중이 아버지래. 큰일 났다. 부대는 순식간에 비상상태로 돌입했다. 지휘관들이 일렬로 서서 경례를 붙였지만 도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회의실로. 짧은 명령 한마디에 장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따라 들어갔다. 그는 회의실 중앙에 서서 천천히 손을 짚었다. 한 여군이 모욕당했다. 그게 내 부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전원 예편으로 처리하겠다.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침내 한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손을 들었다. 대장님, 중대장님이 지우 중위님께 외모로 조롱하셨습니다.
다들 듣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 눈빛은 살얼음처럼 차가웠다. 좋다. 오늘부터 내가 직접 이 부대를 조사한다. 군의 썩은 피는 내가 내 손으로 도려내겠다. 그의 발걸음이 회의실을 떠날 때 장교들은 숨도 쉬지 못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그 자리엔 여전히 대장의 분노가 남아 있었다. 한도윤 대장이 부대를 방문한 다음 날 국방부는 조용했지만 내부는 이미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 올라간 순간 서류 담당자들은 서로 눈치를 받고 감찰실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대장이 직접 나선다더라. 그 부대 이제 끝났지. 누가 감히 대장의 딸을 건드려? 군 내부망에선 하루 만에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진실을 덮으려 애쓰고 있었다. 도윤은 오전 일찍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사고 보고서를 확인했다. 표지에는 단순 타박상이라는 네 글자가 붉은 도장으로 찍혀 있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그러나 모두 똑같이 공허했다. 목격자 없음. 책임자 없음. 마치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리돼 있었다. 감쪽같이 지웠군. 그의 손끝이 서류 모서리를 천천히 눌렀다. 하지만 난 전쟁터에서 이런 조작을 수도 없이 봤다. 진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지. 그는 비서관에게 명령했다. 사고 발생 일시의 근무 기록, 야전통신 로그, CCTV 백업 전부 가져와. 누락되면 그 책임자는 내가 직접 불러. 예, 대장님. 그날 오후 감찰실 요원 2명이 도윤의 지시에 따라 부대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파일엔 이미 빈 폴더만 남아 있었다. 대장님 보고서 원본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 네. 전산 기록상 누군가 어젯밤 23시경 접근 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공기가 서늘하게 갈라졌다. 누가 삭제했나? 아직 확인 중이지만 접근 권한은 연대 참모나 그 이상입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부대 헌병대장이었다. 대장님, 내부에서 이런 일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조용히 웃었다. 흔들려야지. 흔들리지 않으면 썩는다.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그 안엔 벼락 같은 힘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직접 부대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통신실을 봉인시켰다. 이제부터 이 부대의 모든 자료는 내 관할이다. 누구도 한 줄의 데이터도 삭제하지 마라. 예, 대장님. 한편 중대장 박소령은 연대장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대장님께서 직접 오셨다고요? 그래. 그리고 내가 한 짓을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르지. 연대장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그만두게. 오늘부로 자네는 보직 해제다. 박소령의 손이 떨렸다. 저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 누가 그 명령을 내렸지? 그 질문에 박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시각 도윤은 부대 작전실에 서 있었다. 커다란 전자지도 위엔 각 중대의 이동 경로와 시간표가 표시돼 있었다. 그는 하얀 장갑 낀 손끝으로 좌표 하나를 짚었다. 이 시각, 이 위치. 여기서 내 딸이 다쳤지? 작전장교가 주저하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곳에 설치된 훈련용 드론의 영상은 어디 있나? 장교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어제 삭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도윤은 그 장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누가 명령했지? 연대장님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손목시계를 풀며 말했다.
좋아. 이제 내 방식대로 한다. 그날 밤 도윤은 군 비밀망을 이용해 직접 자료 복구를 시도했다. 수십 년 동안 전략사령부에서 정보전을 지휘해온 그의 손은 아직 녹슬지 않았다. 삭제된 데이터엔 항상 그림자가 남는다. 그가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자 불빛이 깜빡였다. 잠시 후 검은 화면 속에 영상 하나가 떠올랐다. 그 화면 속엔 눈 덮인 훈련장, 그리고 지우가 미끄러지는 순간 멀리서 웃으며 지켜보는 남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중 한 명, 바로 박소령이었다.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래, 증거는 충분하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국방부 감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작전명 청명을 게시한다. 청명입니까? 썩은 부대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지.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보다 더 어두웠다. 이제 군은 내 손으로 정화한다. 내 딸의 눈물을 군의 명예로 갚을 것이다. 밤하늘은 유난히 고요했다. 강원도 산맥 위로 달빛이 번지고 군부대엔 여전히 경계등이 희미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날 밤 이 부대는 대장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도윤 대장은 작전 통제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벽면엔 커다란 모니터가 3개, 각각 부대 CCTV 복구 영상, 통신 기록, 인원 이동표가 동시에 띄워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한치의 감정도 없었다. 작전명 청명 개시 시간은 2300시. 목표는 부대 내 비위행위자 전원 식별 및 체포. 헌병대는 즉시 투입 준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감찰요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장님, 명령만 주십시오. 명령? 이미 내려갔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3번 두드렸다. 탁, 탁, 탁. 그 소리 하나로 작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대 전역에 헌병 차량이 투입되었고 각 중대별 숙소가 순차적으로 봉쇄됐다. 잠들어 있던 장교들이 갑작스러운 조명 아래서 눈을 비비며 뛰쳐나왔다. 무슨 일이야? 대장님께서 직접 조사를. 그 순간 모든 이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대장님이 지금 이 시간에 부대에 있다고. 통제실 모니터 속에서 한 장면이 확대되었다. 박소령의 숙소. 도윤은 천천히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마이크를 들었다. 대상 식별 신속히 확보하라. 잠시 뒤 헌병 둘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박소령은 서류를 급히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랍 안에는 그가 조작했던 보고서 초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헌병이 손에 든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대장님,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좋다. 그를 연행하라. 무전기 너머로 짧은 대답이 들렸다. 예, 대장님. 목표 확보. 그 순간 부대 전역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다. 전 장병은 즉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라. 국방부 감찰 작전이 진행 중이다. 명령 불복 종시 즉시 처벌한다. 그날 밤 그 부대는 마치 전시처럼 정지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않았다. 모두가 느꼈다. 이건 단순한 조사 아닌 숙청이었다. 한편 도윤은 별도로 꾸린 정보반과 함께 연대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연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대장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겠지. 숨기려 했으니까. 도윤은 조용히 연대장 앞에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이게 내가 결제한 서류지. 연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그건 단순히 절차상에. 변명하지 마라. 이 안에는 내 딸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 옆엔 내 서명이 있다. 순간 연대장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도윤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군인의 이름으로 거짓을 썼다는 건
총을 적에게가 아닌 국민에게 겨눈 거다. 대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를. 군법은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의 손이 천천히 탁상 위에 통화기를 집어들었다. 헌병대 연대장 구금. 즉시 조치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 2명의 헌병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연대장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다. 대장님, 잠시만. 전 위에서 시킨 대로. 위라면 누구지? 침묵.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봤다. 달빛 아래 부대 전경이 정지된 듯 고요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군은 나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내 놈들은 군을 욕보였어. 그의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밤 청명작전은 3단계로 확대되었다. 1단계 가해자 신병 확보, 2단계 은폐 공모자 색출, 3단계 상부 개입 흔적 추적. 국방부 감사단 내부에서도 소문이 번졌다. 한도윤 대장이 군 전체를 뒤집고 있다. 이번엔 진짜 누구도 못 막아. 도윤은 작전실에 앉아 마지막 서류를 정리했다. 지우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 한 장을 천천히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지우야, 아버지가 이제 너 대신 싸운다. 군의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박소령과 연대장을 내일 새벽 국방부 헌병대로 이송하라. 그 후 사건 관련 모든 통신 로그를 확보해 상급 지휘부로 보고하겠다. 대장님, 상부에서 제지 명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온다면?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때는 상부를 먼저 정리해야지. 창밖엔 서서히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맑아졌다. 마치 작전명 청명이 뜻하던 그대로. 썩은 군의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이었다. 작전명 청명이 시작된 지 사흘째. 부대는 여전히 정지된 듯한 긴장 속에 있었다. 장교들은 밤새 헌병의 조사를 받았고 박소령과 연대장은 이미 헌병 헬기에 실려 서울로 이송됐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날 오전 국방부 청사 최상층 정무참모실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대장이 부대를 통째로 봉쇄했다고. 한 장군이 낮게 중얼거렸다. 예, 보고에 따르면 현장 통제권을 전부 장악했습니다. 감찰단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감찰단보다 빨랐다니 이건 명백한 월권이야. 테이블 위엔 한도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저 사람 퇴역 몇 달 남지 않았지? 예, 그렇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 일로 조용히 옷 벗게 만들면 되겠군. 그들의 속내는 단순했다. 진실보다 체면, 정의보다 권력. 그들에게 중요한 건 군의 명예가 아니라 자기 자리였다. 그날 오후 도윤에게 국방부 고위 장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 대장, 작전 중지하시오. 헌병 수사는 본부에서 맡겠습니다. 본부라. 도윤은 잠시 웃었다. 당신들이 그 본부 아닌가? 대장, 감정적으로 나가지 마시오. 이번 일은 군 전체의 신뢰 문제야. 딸 일이라고 너무 앞서 나가면 곤란해진다.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 딸 일이라고? 군에서 여군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한 게 사적인 일인가? 그게 감정이라고 부른다면 당신들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수화기 너머에서 장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명령이다. 작전 중단하고 본부로 복귀하라. 명령이라. 도윤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지금 수행 중인 건 명령이 아니라 의무다. 군의 명예를 지키는 건 내 본분이야. 그는 통화를 끊고 비서관에게 지시했다. 상부에서 작전 중단 명령이 내려올 거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자료를 외부 보관망으로 이송해라. 복구된 영상, 통신 로그, 진술서 전부.
예, 대장님. 하지만 외부망은 보아니. 걱정 마라.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다. 그날 밤 국방부 내부 서버엔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청명 작전 관련 파일 접근 차단. 보안 등급 상향 최고 비밀. 상부가 작전 전체를 통제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작전실의 조명을 낮추며 스크린을 켰다. 거기엔 새벽에 복구해둔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그의 이름으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 PROJECTCHEONGMYEONGFINAL. 로그. 이제 내게 남은 건 공개뿐이군.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다음 날 국방부 청사엔 회의가 열렸다. 한도윤 대장은 현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군의 기강을 어지럽혔다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강을 어지럽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을 바라봤다. 기강을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라 진실을 덮은 당신들이다. 그는 가방에서 한 장의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부대의 모든 영상, 통신 기록, 그리고 은폐 지시자의 녹취가 있다. 내가 이걸 기자단에 넘기면 군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참모 한 명이 소리쳤다. 대장님, 그런 행동은 반역입니다. 반역? 내가 평생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켰다. 진짜 반역자는 군복을 입고 국민을 속인 자들이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회의장에 앉은 장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구도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비공식 헬기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비밀기지로 이동했다. 그곳엔 국방부 내부 고발자 3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장님, 저희도 이번 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조작 지시받은 걸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싸울 상대는 군대가 아니라 권력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위로 짙은 먹구름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태풍이 오고 있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결전의 시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마지막으로 작전명 청명의 2단계 명령서를 작성했다. 손끝으로 적힌 마지막 문장은 단 3줄이었다. 진실을 덮은 자 모두 드러나리라. 군의 명예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화다. 새벽 3시 서울 외곽의 폐창고. 어둠 속에서 낡은 조명 하나가 깜빡였다. 그 아래 한도윤 대장은 오래된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화면엔 복구된 드론 영상, 조작된 보고서, 그리고 상부의 은폐 지시 음성 파일이 차례로 뜨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할 때다. 그가 입력한 명령어가 엔터와 함께 실행됐다. 청명작전 2단계 외부 공개 프로토콜 작동 중. 데이터 전송률이 87%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 도윤이 고개를 들자 창밖 어둠 속에서 검은 SUV들이 서 있었다. 5대. 엔진이 꺼진 채 불빛 없이. 그는 즉시 전원을 내리고 군용 권총을 꺼냈다. 왔군. 차문이 열리자 검은 복장의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의 팔엔 헌병사령부 특수수사단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엔 군인의 기품 대신 사냥꾼의 냉기가 깃들어 있었다. 한도윤 대장님 명령 불복종 및 군기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들의 리더가 말했다. 명령 불복종이라. 도윤은 권총을 내리지 않은 채 조용히 웃었다. 명령이란 건 정당해야 가치가 있지. 불의에 복종하는 건 군인의 죽음이다. 리더가 손을 들었다. 목표 확보. 순간 창문이 깨지며 연막탄이 터졌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야가 가려졌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뒤편 철제문으로 이동했다.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차량 뒤편에 몸을 숨기고 통신기를 켰다. 암호명 푸른 독수리 응답하라. 잠시 뒤 짧은 신호음이 들렸다. 독수리 1 대기 중입니다. 긴급 회수 작전. 좌표는 송파 폐창고. 접근 시간 3분. 전술 모드 B로 전환. 확인. 출동합니다. 3분 뒤 검은 수송 헬기 한 대가 고요히 하늘을 가르며 접근했다. 지면 위에 바람이 휘몰아치고 특수부대원들이 줄을 타고 내려왔다. 그들은 도윤의 옛 부하들이었다. 그가 과거 전장 지휘관 시절 이끌던 정예정보팀 707 파견대 예비 인원이었다. 대장님,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좋다. 증거 파일은 확보했나? 백업 완료했습니다. 외부 언론망으로 전송 중입니다. 그럼 됐다. 그가 짧게 대답하자 부하들이 그를 둘러싸며 후방으로 이동했다. SUV에서 내린 특수수사단 요원들이 총을 겨누었다. 발포 허가.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탄환이 철제벽을 스쳤고 도윤은 몸을 낮춰 헬기로 향했다. 707호원 2명이 연막탄을 던지며 시야를 차단했다. 그 틈에 도윤은 헬기에 몸을 실었다. 26.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회전했다. 하늘이 회색으로 물들었다. 지상에 남은 요원들이 무전으로 소리쳤다. 대상 이탈. 동쪽 고도 300m 상승 중. 추적 드론 띄워. 하지만 이미 늦었다. 헬기는 한강 상공을 넘어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기내 안에서 도윤은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엔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있었다. 청명작전 완결본. 대장님, 언론사 2곳이 수신 확인했습니다. 좋아. 절반은 성공이군. 하지만 본부가 이미 인터넷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직접 가야지.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내가 싸워온 건 전쟁이었지만 이제 싸워야 할 적은 내부에 있다. 그 순간 헬기 내 무전기가 울렸다. 국방부 본부. 한도윤 대장 즉시 귀환하라. 명령 불복 종시 군사반란 혐의로 구속 조치하겠다. 부하가 조심스레 물었다. 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군사반란이라 좋아. 이번엔 정의의 반란이다. 그의 눈빛이 번쩍였다. 목표 변경. 청와대 근처 언론 브리핑 센터로 이동한다. 예, 대장님. 조종사가 방향타를 꺾었다. 하늘이 흔들리고 도시의 불빛이 길게 찢겨나갔다. 그때 무전기에서 다시 잡음이 들렸다. 대장님, 추적기 2대 접근 중입니다. 어디서? 성남 기지에서 이륙한 군용 헬기입니다. 속도 빠릅니다. 도윤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없다. 청명작전 마지막 단계로 간다. 그는 하드디스크를 부하에게 건넸다. 혹시 내가 떨어져도 이걸 반드시 세상에 보여줘라. 대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명령이다. 잠시 후 추적 헬기 2대가 뒤따라 붙었다. 탐조등이 하늘을 가르고 경고 방송이 울렸다. 한도윤 대장, 즉시 착륙하라. 착륙? 내가 착륙할 곳은 진실 윗뿐이다. 그가 조종석 뒤에 몸을 기울였다. 고도 200, 속도 유지. 한강 다리 위 통과 후 바로 하강. 예, 대장님. 헬기는 굉음을 내며 한강 위로 돌진했다. 추적 헬기 2대가 뒤를 쫓았지만 도윤은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는 권력을 지키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지킨다. 하늘 위 거대한 섬광이 번쩍였다. 그와 동시에 데이터가 자동 전송 완료됐다. 업로드 100%.
화면에 문구가 떠올랐다. 끝났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지우야, 아버지가 약속 지켰다. 아침 7시 서울 전역의 뉴스 방송국들이 동시에 멈췄다.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검은 배경 위에 한 문장이 떴다. 작전명 청명군의 어둠을 밝힌다. 잠시 뒤 화면이 전환되었다. 눈 덮인 훈련장, 그 속에서 여군 한 명이 쓰러지고 멀리서 비웃는 장교들의 모습이 또렷하게 잡혔다. 그 영상이 전국의 TV, 인터넷,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육군 부대 내여군에 대한 조롱과 폭언, 그리고 이를 은폐한 지휘부의 내부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한도윤 육군 대장 명의로 외부망에 공개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온라인은 폭발했다. 이게 진짜야? 대장이 직접 폭로했다고? 저 사람 우리 군의 영웅 아니야? 뉴스 댓글창에는 용기 있는 군인, 진짜 애국자라는 단어가 줄지어 올라왔다. 하지만 동시에 국방부 청사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헬기가 뜨고 차량이 몰려들며 언론사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소리쳤다. 국방부는 입장을 밝혀라. 한도윤 대장의 행방은? 부대 내 성비위 사건, 은폐 사실 맞습니까? 그러나 청사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내부에서는 장성들이 급히 회의를 열고 있었다. 청명작전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보고는 이미 전달됐습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에 잠겼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군의 심장에 칼이 꽂힌 거야. 그때 장군 한 명이 고개를 들었다. 한도윤을 반역자로 규정하자. 공개 수배 명령을 내리고 언론에는 개인적 복수국으로 발표해. 그럼 여론이 잠잠해질까요? 시간을 벌 수 있다면 뭐든 해야지. 그날 오전 모든 뉴스에 속보가 떴다. 국방부 한도윤 대장 수배령. 명령 불복종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 하지만 이미 세상은 그보다 빨랐다. 도윤이 공개한 영상과 자료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CNN, BBC, NHK가 동시에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 한국의 고위 장성이 내부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정의의 반란을 일으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서울 변두리의 한 허름한 여관방에 있었다. 창문 사이로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담담히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 속 자신은 반역자로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부하 장교가 물었다. 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국민이 판단할 거다. 군이 숨긴 진실을 국민이 대신 심판하겠지. 그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아버지. 지우였다. 그녀는 아직 군병원에 있었다. 지우야. 저 뉴스 봤어요. 아버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 이제 다 끝났다. 아니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지우의 말은 잔잔했지만 묘하게 강했다. 군대는 이제 달라져야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군 생활보다 더 깊게 가슴을 울렸다. 그래, 맞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 복수가 아니라 내 세대의 정의였지. 밖에선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의 위치가 노출된 것이다. 창밖으로 검은 차량들이 다가왔다. 대장님,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니다.
도윤은 일어서서 제복상의 단추를 채웠다. 그의 어깨 위에 별 4개가 새벽빛에 반짝였다. 군인이 도망치는 건 수치다. 난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하에게 USB를 건넸다. 이걸 잘 지켜라. 청명작전의 마지막 증거다. 대장님 같이 가시죠. 명령이다. 난 여기서 마무리한다. 그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도시의 공기가 싸늘하게 그를 감쌌다. 멀리서 들리는 확성기 소리. 한도윤 대장 항복하십시오. 그는 천천히 2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 표정엔 두려움 대신 해방감이 있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군이 나를 반역자로 부를지라도 국민이 나를 군인이라 부르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순간 하늘이 밝아왔다. 새벽의 첫 햇살이 도윤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피와 진실 그리고 자유의 색을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잠들지 않았다. 청명작전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국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국방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뉴스 속 기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군 내부 비위 은폐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윤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입에 올랐다. 어떤 언론은 그를 군의 반역자라 불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의의 대장이라 불렀다. 그러나 지우에게 그 이름은 단 하나였다. 아버지. 군병원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비쳤다. 지우는 부상한 다리를 짚으며 병실 밖을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USB가 들려 있었다. 작은 금속 케이스 위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새겨져 있었다. 군인의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다. 군이 나를 반역자라 부를지라도 국민이 나를 군인이라 부르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을 생각하자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아버지, 저도 군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며칠 뒤 국회 청문회장. 지우는 정복을 단정히 입고 증인석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국회의원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한도윤 대장의 딸 한지우 중위입니다. 저는 제 부대에서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군의 침묵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침묵을 깨셨습니다.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으셨지만 그분은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아버지를 닮은 듯 강하고 맑았다. 그날 저녁 군사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청명법이라 불리는 새 법안이 상정되었다. 군 내부의 인권 비위 사건은 반드시 외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법. 그 법안의 이름엔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졌다. 청명법 제정 발의자 한도윤 육군대장. 며칠 후 지우는 아버지의 묘역을 찾았다. 국립묘지의 봄바람이 잔잔히 불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USB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다. 이건 이제 제 임무예요. 아버지가 시작한 정의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묘비 위엔 간결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군은 명예로 존재한다. 명예는 진실 위에 세워진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 순간 하늘에서 봄 햇살이 비쳤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는 듯 묘역의 깃발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며칠 뒤 국방부 기자회견장.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이 단상에 섰다. 우리는 한 사람의 용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체제를 거스른 반역자가 아니라 진실을 수호한 군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내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비쳤다. 강인한 눈빛의 노장 한도윤 대장. 그의 미소는 담담했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총보다 강하다. 기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 그의 별 4개는 군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마음속에서 5번째 별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는 병원 옥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하늘이 맑아요. 청명한 밤이에요. 그녀의 눈빛에 반짝이는 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다. 진정한 군인은 명령보다 양심을 따릅니다. 한도윤 대장은 그 양심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복수를 넘어 정의가 다시 깨어나는 아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명예입니다.